선거 과정에서 일기 신도시 주민들의 그 뜻을 적극 수용하고 법안도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국회에서 이거를 빨리 마무리 져가지고 전체 그 일기 신도시 도시 재정비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만들어서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국토부하고 지자체하고 신속하게 좀 정부 들어가면은 국회하고 이렇게 빨리 논의를 진행해 나갑시다. 공약에 일기 신도시 재건축 이슈가 이렇게 대두가 되면서 용적률이 160 초반을 넘지 않는 그런 단지 위주로 문의가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 인천 지역 주요 현안을 집중 분석하는 인사이드 경인의 김대홍입니다.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끝났지만 경기도 분당과 일산 등 일기 신도시의 특별법 이슈가 여전히 뜨겁습니다. 여야 모두 특별법을 제정해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부동산 시장의 과열은 물론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논란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전문가들과 함께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또 도시를 재창조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준비돼야 하는지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출연자 소개합니다.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권대중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두성규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네, 두 박사님. 네. 이제 금리도 오르고 경기도 지금 안 좋지 않습니까? 네, 부동산 네, 시장도 안 좋은 것 같은데 오늘 우리가 중점적으로 다뤄야 될 일기 신도시. 네. 지금 부동산 시장은 어떻습니까? 네, 시장은 지금 전반적으로 어떤 정체되어 있는 그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가 많이 줄어든 가운데 가격도 지금 조금 어떤 약보합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외부적으로 본다면 공급 자체가 지금 이제 좀 주춤거리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전체적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든지 건설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해서 현장에서도 주택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주택 심리 자체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금리 인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변 환경 등으로 인해서 또 대출에 대한 부담도 상당히 큰 편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심리가 상당히 위축되어 있다. 어쨌든 약보합세 속에 향후 부동산 시장의 어떤 향방을 두고 지금 상당히 그 속 깊은 눈치 보기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권 교수님. 네. 근데 저희들이 한번 이렇게 그 통계를 보니까요. 네. 그 서울에 있는 거주자들이 네. 이 경기도
일기 신도시 지역의 아파트들을 많이 산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1월 달부터 4월 달까지. 일기 신도시 특별법을 제정한다고 한 이후에 네. 개발해 있는 곳에 이익이 있다고 이제 기대 심리로 분당을 비롯해서 이제 삼본, 중동, 일산, 이렇게 평촌까지 5개 신도시인데요. 그 중에서 3번 같은 경우가 지금 예비한 전진단을 통과한 단지가 있어요. 있어요? 네, 그 한라 주공 아파트가 1,400세대 가까이 되는데요. 1단지, 2단지가 있는데 1단지는 1,248세대고요. 예, 예. 2단지는 한 1,639세대 됩니다. 1단지는 한 10동 정도 되는데 네. 지난 4월에 예비안전진단이 통과됐어요. 다시 말하면 이제 재건축 추진된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지난달에 그 거래대항의 그 분석을 해보면 전체 거래량의 21.5%가 서울 사람들이 샀어요. 그러면 뭐 5명 중에 하나. 그렇죠. 근데 특히 이제 금리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중서민들은 지금 집을 사기가 어렵거든요. 네. 금리 부담 때문에. 예. 근데 이렇게 조금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아마 이걸 매입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서울 거주자들이 이번에 경기도 지역에 주택 매입의 비중이 상당히 늘어났다는 것은 그동안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주택 가격이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그런 가운데서도 서울 지역이 굉장히 많이 올랐고 서울 네네. 지역이 많이 오른 반면에 실제로 추가적인 공급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지금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서울에 인접하면서도 충분히 어떤 서울 거주자들이 향후에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해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서 지금 일기 신도시 지역이 눈여겨보고 있는 것 같고요. 마침 지금 한 30년 정도가 이제 경과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재건축에 대한 호재까지 맞물리면서 전반적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서울에서는 힘들지만 지금 수도권에 있으면서도 서울에 인접한 그런 쪽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갖다 실현시키기 위해서 관심을 많이 두다 보니까 매입 비중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교수님. 네. 근데 이 윤석열 대통령 말고도 요번에 지방선거에서 김동연 이제 경기도지사 네. 이게 당선인이 됐는데 마찬가지로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거는 추진이 될까요? 분당갑에서 그 출마한 안철수 후보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일기 신도시, 특히 이제 분당갑에 그 용적률을 올려서 공급을 늘리겠다. 네. 근데 사실 일기 신도시가 5개 신도시로 구성돼서 93년까지 입주가 다 끝났습니다. 그렇죠. 88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전체 가구수가 29만 2천 가구입니다. 만약에 용적률을 지금 윤석열 정부가 후보 시절에 내놨던 500%, 네. 단지마다 아마 특성이 있어 다르겠지만 500% 정도 이렇게 올리게 되면 약간 16만 가구 정도가 늘어납니다. 16만. 네, 최소한 뭐 10만 가구 이상을 늘리겠다고 지금 네. 이제 호언장담을 그게 했는데. 공약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올릴 것인가가 관건입니다. 특별법을 만들어서 예. 일기 신도시를 이렇게 새로운 환경으로 바꾸는데 이제 문제가 몇 가지 있죠, 사실은. 가장 큰 문제가 이제 기존의 일기 신도시 단지 내도 어느 지역은 뭐 20층이고 어느 지역은 5층인데 그렇죠. 이걸 어떻게 이제 밸런스를 맞출 것인가. 예. 또 하나 이제 일기 신도시 특별법을 만들게 되면은 다른 지역의 30년 넘은 아파트들은 차별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이거 말고도 뭐 가격이 지금 이미 오르고 있잖아요. 예, 예. 여기에 대한 그 안전장치, 예. 소위 말하는 더 이상 가격이 오르지 않게 할 수 있는 대안도 내놔야 되고요. 마지막 한 가지는 이제 기반 시설이 확충될 때 애당초 분당을 예를 들면 9만 8천 가구가 살 수 있도록 도시 기반들을 만들어놨는데 이게 만약에 5만 가구, 10만 가구 늘어나면 포화 상태가 되잖아요. 그렇죠. 난개발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한 가지는 이제 이주비 문제입니다. 이주할 때. 재건축을 하게 되면은 네. 이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그 주민의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네.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50% 이상 동의를 받아서 추진을 구성하게 된 이유는 네. 예전에 그 뭐 30%, 20% 가지고도 추진을 구성하다 보니까 한 단지 내에 추진위원회가 2개, 3개 있다 보니까 이게 경쟁이 돼서 이거 문제가 서로 이제 됐거든요. 막 싸우기도 하고 그러지 그래서 않았습니까? 지금은 이제 제도적으로 50% 이상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거 추진위원회 구성이 되면 이제 사업 계획을 쓰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80% 이상 동의를 받으면 이제 조합인가를 받게 됩니다. 네. 조합인가를 받은 이후에 80% 이상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나머지는 재건축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매도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매도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반대하는 사람들 걸 사들일 수가 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특별법을 만들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지구 단위 계획을 하겠지만 통상 이제 사업인가를 받게 되고요. 사업인가를 받게 되면 건축 거기를 거쳐서 이제 착공을 들어갑니다. 착공 들어가기 직전에 이주합니다.
이주할 때 이제 동호도 추첨을 하죠. 그래서 네. 종전부동산과 내가 추천한 부동산의 가치를 따져서 만약 큰 평수를 얻거나 가격이 높은 걸 얻게 되면 추가 부담금이 나오고 작은 걸 얻게 되면 이제 돈을 돌려주죠. 그리고 나서 공사 기간이 철거서부터 입주까지는 적어도 4, 5년 정도 걸립니다. 자, 제가 이렇게 길게 말씀드린 이유는 예. 준공서부터 그 추진의 구성 단계가 아무리 빨라도 5년이 넘는다는 얘기입니다. 5년이 넘는다. 네, 그래서 이번 그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축 통합계획, 신통 계획을 통해서 한다 하더라도 이 그 정비 사업, 특히 재개발, 재건축은 5년 내에 입주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재건축을 좀 더 빨리 하기 위해서 특별법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네, 그 만들어도 그렇습니다. 만들어도 적어도 이 그 지나가야 될 돌다리는 다 건너야 되거든요. 그래 되면 아마도 윤석열 정부가 그 끝나는 5년 내에 이 재건축이 끝나는 게 아니고요. 네.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게 아마 5년 내에 걸리지 않겠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국토부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예. 제가 볼 때는 아마도 250만 호 주택 공급 계획도 역시 마찬가지로 입주 물량이 아니고요. 네. 적어도 인허가 물량이라고 보면 될 겁니다. 기반을 만드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일기 신도시도 이 그 입주민들 또는 그 소유자들이 급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5년 내에 입주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5년 내에 재건축할 수 있는 기반은 다 만들 수 있다. 이래 보셔야 될 겁니다. 그럼 제가 일기 이- 신도시 특별법. 네네. 그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면은 특별법을 지금 만들어서 하겠다는 것은 결국은 이제 재건축을 하는데 우리 교수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지만 네. 실질적으로 우리가 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 전에 이제 굉장히 노후화된 어떤 건축물을 갖다 재건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성을 확인하는 그런 절차를 또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안전성 검사가 예비 안전 진단을 거쳐서 이제 정밀 안전 진단을 거쳐 이제 사실은 이제 정비 계획 수립이라는 이런 쪽으로 단계가 이루어지는데 그런 단계를 다 하게 된다면 실질적으로는 거의 10년이 넘는 경우들도 허다하다고 볼 수 그렇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생각한다면은 지금 일기 신도시의 여러 가지 현장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방치되었을 때 제대로 된 어떤 그 노후화에 대한 대응도 제대로 안 될 뿐만 아니라 주택 공급과도 지금 상당히 맞물려 있는 측면들이 있다 보니까 특별법을 통해서 기존에 있는 여러 가지 절차 부분들을 굉장히 줄여가지고 신속하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짧은 기간 내에 재건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과 그다음에 현재 지금 되어 있는 어떤 신도시라는 게 약간 용적률 이야기가 잠깐 나왔었는데요. 용적률로 인해서 기본적으로 현재 일기 신도시를 만들 때 적합한 용적률로 평균 한 200% 내외 정도로 또 적지 않은 거죠. 적지 않은 거죠. 예.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 윤석열 정부는 대선 과정에 있어서도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사업 추진을 갖다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용적률을 뭐 최대 500%까지 준주거 지역에 해당되는 그런 500%까지 지금 올리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부분들을 다 하게 되면은 기반시설 확충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복잡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용적률을 적절하게 추가적으로 가져가는 부분이 과연 적정한지 이런 부분들을 다 검토해서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사업성까지 이루어져서 한다면은 아마도 10년이 아니라 그 이상의 시간들이 필요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미 이제 노후화는 지금 30년이 경과되는 과정에서 많이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들을 어떻게든 간에 사업 절차를 간략하게 하자. 네. 신속하게 하고 그에 또 부수되는 용적률 문제라든지 기반시설 확충 문제라든지 또 그렇게 하게 되면 현재 구성되어 있는 또 도로라든지 철도망이나 이런 부분들도 또 보완하거나 또 그렇죠. 그렇게 된 부분들이 있게 되니까 그런 것들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그 나와 있는 많은 어떤 개별적인 법령을 갖다가 다 준수하면서 하기에는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아마 특별법을 제정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이게 전부 다 500%의 용적률을 건물 짓는다고 착각하실 수 있어요. 아, 500%. 네, 그건 아니고요. 만약에 이제 일기 신도시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예. 대로 29만 2천 가구거든요. 500%를 만약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한 16만 600세대 정도가 나와요. 시뮬레이션 돌려보면. 예. 그리고 만약에 이제 50%를 내리면 8만 6,500가로 확 내려가거든요. 분당을 예를 들면은 분당 같은 경우는 20층 아파트도 있고 18층 아파트도 있고 12층 아파트도 있고 그리고 이제 법률적으로 5층 이상부터 아파트인데 4층 아파트도 있어요. 예. 네, 이런 것들은 좀 더 용적을 올려서 많은 세대수를 뽑아낼 수 있고요. 기존에 이미 15층, 20층 된 것들은 재건축이 어려워서 리모델링을 갈 가능성도 있어요. 일률적으로 전부 500% 이렇게 그 용적률로 건물 지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500%는 아니다. 네. 아. 최대 500%까지 올려주는 것은 예를 들어 5층 뭐 10층짜리가 새로 지을 땐 그렇게 가능하지만 네. 만약에 20층짜리 건물을 재건축하게 되면 걸고 다 지을 때 500%를 주기는 불가능하거든요. 예. 만약에 주려면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바꿔야 돼요. 네, 주거지역은 지금 수도권정비개혁법상 종세분화가 돼 있습니다. 네. 과밀적 권역에서는 3종 주거지역이 250%가 한도예요. 국토이용관리법상은 300%지만 네. 그리고 이제 2종이 200%, 1종이 250%예요. 지금 현재 분당이 평균 용적률이 184%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산이 169%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200% 넘어요. 204% 뭐 그래 되는데 169%나 184%는 500%를 하려면 2배가 넘잖아요. 네네. 2배를 지기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입주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 기대가 큰 용적률이라는 게 자기의 그 추가 분담금과 직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용적률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 분담금이 줄어드니까 좋은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무작정 그 지상 면적의 합계가 용적률이거든요. 네. 근데 무작정 그 세대수를 늘리거나 위로 짓게 되면 네. 당장 문제가 지금 현재 분당을 예를 들면 분당이 9만 8천 가구인데요. 9만 8천 가구가 사용할 수 있도록 상하수도부터 오폐수 시설부터 가스건 다 돼 있는 걸 다 다시 해야 되는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단지마다 이렇게 각각 동시에 하는 게 아니고 각각 개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체를 하나의 필지나 하나의 획지로 보고 도시 기반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거기서 단지별 특성에 따라서 재건축을 추진하지 않겠나. 그래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죠. 도시의 기능도 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 네. 이 말씀이시네요. 네. 우리가 하나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만일에 그렇게 해서 용적률을 굉장히 법적으로 허용된 부분들을 다 받게 되면은 나중에 다 완성되고 난 뒤에 굉장히 과밀 지역으로 될 가능성들이 많이 있고요. 그렇게 됐을 때 주거의 쾌적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달라질 수 있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500%까지 이제 최대한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우리 대선 과정에서 언급이 되었지만 해당되는 지역들, 예를 들어 분당 같은 분당 지역의 어떤 재건축 추진과 관련된 연합회들이 구성이 돼 있는데 그쪽 주민들이 원하는 바는 사실 500%까지 그렇게 뭐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우리가 주변에 볼 수 있는 지역들의 아파트들이 대부분 200% 내외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400%, 500%를 하게 되면은 사실은 굉장히 예를 들어 뭐 조망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이제 지장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측면들이 있죠.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그 현재의 어떤 목소리들을 들어보게 되면은 한 350%만 되더라도 충분히 350%. 사업성 부분을 갖다가 지금이 한 200% 정도 그렇죠. 된다고 내외 했죠? 아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분당 지역 같은 경우는 현재가 평균이 한 184% 정도 되거든요. 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350%만 하더라도 한 2배 정도 가까이 되는 거죠. 그 정도만 되더라도 충분히 예를 들어 이제 좀 그 어떤 조율들을 갖다 설계나 이런 부분들을 적절히 하게 되면 현재 어떤 여러 가지 기반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하더라도 가능한 범위고 네. 주민들은 그런 정도 수준을 원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정부에서 생각하는 것은 일기 신도시 지역이라는 것이 지역 지리적으로 굉장히 서울에 인접하고 있고 그런 사업 부지를 갖다가 확보한다는 것은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아마도 추가적인 공급 물량을 좀 더 많이 확보하는 쪽에 어떤 정책적인 그런 고려가 지금 담긴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뭐 정부에서는 예를 들어 용적률을 갖다 충분히 법상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많이 주고 그 증가되는 용적률의 한 절반 정도를 공공기여제라고 해서 어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를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추가적인 어떤 임대 물량이든지 아니면 그 지역에 들어갈 수 있는 공공성을 가진 어떤 주택의 공급 쪽으로 많이 검토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보기에도 상당히 좀 복잡하고 나중에 완성되고 난 뒤에 이해관계나 시장에서의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일기 신도시 전체의 어떤 재건축과 관련해서는 많은 분들의 의견도 좀 수렴을 하고 또 많은 전문가들의 어떤 논의나 어떤 회의 등을 거쳐서 좀 합리적인 어떤 방안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지금 아마 서둔다고 해서 좋은 대안으로 지금 연결되지는 못할 수도 있으니까 조금 차분하게 논의를 거쳐서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고 교수님. 네. 그 지금 이제 그 신도시 5곳 같은 경우에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같은 걸 하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낡았습니까? 우선은 그 89년, 90년에 지었기 때문에 당시엔 차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대당 주택이 차량이 0.6대 정도밖에 안 돼요. 지금 거의 뭐 1대 정도도 넘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제 문화가 안방 문화가 주를 이뤘어요. 그렇죠. 지금은 거실 문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방 쪽이 작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뭐 냉장고도 150리터 이상 많이 안 썼기 때문에 그것도 작고 여러 가지 생활 편의 시설은 지금 기능적으로 좀 저하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재건축을 하는 목적은 세 가지로 나누어서 물리적으로 노후화가 왔을 때, 또 기능적으로 노후화가 왔을 때. 그러니까 물리적 노화라는 것은 이제 안전에 문제가 있거나 또는 뭐 이렇게 낡았을 때 얘기하는 거고요. 기능적인 노화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사용하는데 불편한 것들. 그리고 이제 이 두 가지가 올 때는 동네가 같이 슬럼화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환경을 바꾸는 건데 일기 신도시는 대부분이 주차장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단지 안에도 생활 환경이 좀 불편해요. 그 천만다행인 것은 그래도 그 당시에 그 소형보다는 중대형을 많이 지었어요. 그래서 중대형 아파트들이 많기 때문에 좀 여유 있게 살 수 있지만 점점 기능이 고급화 첨단화 기능화로 가기 때문에 이제 바꿔달라는 목소리가 커지는 거죠, 이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주차장 문제도 있고요. 네. 상하수도가 낡아갖고 뭐 오물이 낀다든지 네. 뭐 이런 문제도 있고 층간 소음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당시에는 그 건물을 지을 때 이제 교통 영향 평가, 환경 영향 평가밖에 안 했는데요. 네. 최근에 이제 상하수 영향 평가까지 다 하거든요. 그래서 신통기획에서 교통 영향 평가, 환경 영향 평가, 상하수 영향 평가를 전부 묶어서 한 번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추진위원회를 단축시켜서 바로 조합으로 가고 네. 그 조합이 바로 이제 그 사업인가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그 사업 계획을 짜서 빨리 갈 수 있도록 하는 건데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신도시를 하나의 획지로 보고 5개 신도시니까 5개 획지로 보고 그 획지 내에서 교통이나 환경이나 또는 뭐 상하수도나 가스 같은 게 원활하게 도시 기반시설이 돌아갈 수 있는 계획을 가진 상태에서 아마 이게 추진되어야 될 거예요. 아마 그게 그것 때문에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윤석열 정부가 6월 말까지 지금 현재 100일 이내에 6월 7월이죠. 100일 이내에 그 250만 가구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한다 했잖아요. 저도 지금 참여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기에서 아마 일기 신도시에 대한 그 방향성을 잡을 것 같아요. 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분당에 지금 약 한 9만 7천 가구 정도 되거든요. 이 9만 7천 가구 조금 넘는데 용적률을 지금 현재 이 184%가 300%만 돼도 약간 8만 가구 정도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무리하게 우리 두동기 박사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400%, 500% 올리지 않더라도 뭐 지역별 차등화돼서 어떤 데는 450%, 400%, 어디는 뭐 한 50% 올려주고 이렇게 아마 조화롭게 하게 되면 시간이 아마 아무리 빨라도 윤석열 정부에서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기반은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용적률을 지금 두 분 얘기를 들어보면은 한 300% 정도 하면은 충분할 것 같다. 일단은 그 정도에서 어느 정도 주민들하고 합리적으로 돼야 될 것 같다고 하는데 문제는 리모델링을 이미 추진하고 있는 단지도 있거든요. 그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분들한테도 뭔가 뭐 메리트를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이제 장단점이 있는데요. 단점은 이제 그 전후로는 늘릴 수 있는데 좌우로 늘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그 대부분 건물을 지을 때 국민주택 규모 같은 경우는 거의 정사각형에 가깝게 짓거든요. 이게 이제 직사각형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주거 환경이 좀 악화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15층 이상은 3계층을 증축할 수 있고 15층 이하는 이제 2계층을 증축해서 전체 세대수의 15% 이상 증가할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증가 세대수는 안 맞죠, 이게. 그래서 만약에 굳이 이제 고층 아파트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을 추진한다 그러면 아마도 지금 국토교통부가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게 하나 있습니다. 내력벽을 할 수 있겠느냐, 못하느냐 이거거든요. 내력벽을 헐게 되면 내부 구조를 완전히 바꿀 수가 있는데 내력벽을 헐지 못하게 되면 좌우로 놔두고 전후로만 길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관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리모델링을 계속 추진한다 그러면 그 부분을 좀 연구해서 완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리모델링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1대1 아닙니까? 네. 우리가 1대1이면은 윤석열 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공약했던 10만 가구 공약 이거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리모델링이 1대1 그 방식으로 진다는 게 증가되는 용적률은 있어요. 그러니까 세대수는 더 늘어납니다. 늘어나는 세대수를 분양해서 그걸로 비용을 충당하는 거죠. 근데 이제 재건축을 했을 때는 용적률이 지금 이제 예를 들어 뭐 자꾸 우리가 분당 얘기만 하지만 분당이 184%에서 300%가 되면 그 증가되는 용적률만큼 세대수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기존의 단지가 만약에 재건축을 하게 되면 용적률을 올린다 하더라도 일부가 기부 체납하는 부분이 있어요. 또 세대수가 늘어나는 것만큼 교통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도로를 확보한다든지 또는 공원을 만든다든지 해서 기부 체납하는 것 때문에 허용 용적률을 좀 더 올려줍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을 나누는 것은 법정 용적률이거든요. 이 법정 용적률보다 좀 더 플러스 알파로 올라가는 허용 용적률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그 허용 용적률을 리모델링 쪽에 좀 더 이렇게 뭘까 봐준다든지 아니면 내력벽을 할 수 있게 해준다든지 구조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어서 아마 추진할 가능성이 있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리모델링 하던 사람들이 이 특별법을 만들어서 재건축에 이렇게 힘을 실어주게 되면 다시 재건축으로 돌아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 지금 현재 추진하다가도 네. 재건축으로 돌아설 수 있다. 네, 단지 이제 고층일 경우에는 이게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리모델을 가겠지만 막 중고층 정도 한 20층 이하 같으면 재건축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아요. 아, 그렇습니까? 지금 분당이나 이런 곳에 있어서는 지금처럼 또 제도 완화 등으로 그전에는 재건축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리모델링을 통해서라도 빨리 사업을 완성시키는 것이 더 유리하다 생각해서 리모델링 사업이 상당히 추진이 많이 활성화가 됐었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처럼 재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를 뭐 특별법 등을 통해서 향후에 상당히 완화하겠다 이렇게 되면은 주민들의 선택은 또 복잡한 셈법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은 자칫하면은 주민들 사이에 있어서의 어떤 갈등의 여지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은 우리가 서울 지역의 그 엄마 아파트처럼 이 사업 전체가 답보 상태를 면치 못하는 그런 위험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하나의 한 뜻으로 빨리 모아서 사업 추진을 다른 것보다 리모델링이냐 재건축이냐 이것보다는 빠르게 사업을 추진해서 단기간 내에 완성시키는 것이 주민들에게는 더 궁극적인 이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 교수님. 네. 근데 신도시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국가적인 사업이잖아요. 그럼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이 결정하라 하면은 그 너무 좀 무책임한 것 같고 국가가 어떤 큰 로드맵을 하나 정해놓고 주민들이 선택하게끔 하는 게 더 낫지 않아요? 그렇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 신도시가 이제 5개 아닙니까? 각 신도시마다 그 분당을 예를 들면 분당 전체가 하나의 팩트나 필지로 보고 그걸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는 토지 이용 계획을 짠 다음에 단지별로 특성에 따라서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일단 뭐 공약에서는 용적을 올려서 재건축 활성화시키겠다고 하는 것까지만 나왔기 때문에 법을 만드는 과정에 또 기본 계획을 설정하는 과정에 아마 그렇게 하지 않겠나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재건축하는 과정에 그 안전진단을 완화하는 부분은 금년도에는 하지 못할 것 같아요. 이 특별법은 금년도에 만든다 하더라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나 또는 이 분양가 상한제나 또는 그 안전진단 같은 경우는 빨라야 연말이나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뚜렷한 근거가 있나요?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신도시에 사는 분들은 빨리 이걸 진행하고 싶어 하지만 법을 개정하거나 만드는 부분은 여야의 또 이해가 대립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만들어서 바로 실행하지는 못할 것 같고요. 조금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5년 내에 조합인가를 받고 사업 승인 받는 정도까지 입주까지는 아니다. 그래서 제가 좀 시간이 걸릴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과거에는 한 10년, 15년 걸리던 거를 이제 5년 정도 단축하는 거. 네. 그래서 적어도 윤석열 정부가 끝날 즈음에는 사업을 추진하는 단지, 소위 공사를 하는 단지들이 좀 많이 나오지 않겠나. 그 전까지는 준비 단계라고 봐야죠. 공 교수님께서는 지금 이제 자문위원이시기 때문에 이거 하나 말씀을 해주실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용적률이 제일 이제 그 주민들한테는 궁금한 거 아니겠습니까? 요 용적률 계산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용적률은 지상 면적의 합계입니다. 지하는 안 들어갑니다. 지상 면적의 합계가 대지 면적이 100평이면 용적률이 200%면 지상으로 200평 질 수 있습니다. 근데 50평 짓면 4층 올라가겠죠. 25층 지면 8층 올라가겠죠.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상 면적의 합계 중에서 높이 제한을 해버리거든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예전에 박원순 시장 당시는 35층으로 제한을 했어요. 지금은 제한이 없습니다. 지금 49층까지 질 수가 있어요. 근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아마도 350%, 400%의 용적을 준다 그러면 대부분 한 25층, 30층 이상 넘어간다고 봐야 돼요. 그럼 아주 빌딩 숲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지별로 특성에 감안해서 어디는 40층, 어디는 30층 이렇게 배분을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늘어나는 용적률만큼 세대수가 또 늘어나거든요, 이게. 그렇죠. 그리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제 재건축을 하는 경우는요, 전체 세대수의 60%는 85제곱미터 이하의 국민주택을 지어야 되고요. 나머지 40%는 297제곱미터까지 질 수가 있습니다. 재개발은 제일 큰 평수가 115제곱미터 이하인데 재건축은 297제곱미터니까 거의 90평짜리도 나오는 거거든요. 최근에 이제 핵가족이 되면서 이 대형 평형보다는 이제 중소형 평을 원하기 때문에 세대수는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특별법을 만들게 되면은 아마도 이 평형도 배분을 하지 않겠나. 지금 서울시 예를 들었듯이 60% 이하를 85제곱미터, 나머지 네. 40%를 297제곱미터를 하듯이 신도시에도 그걸 적용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야 세대수가 늘어납니다. 그래도 아직 디테일하게 나오진 않았고요. 네. 지금 이제 그 의견을 듣고 있는 중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 제가 볼 때는 이제 뭐 말씀을 다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 참고적으로 빨리 우리끼리 만나서 추진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절차를 진행하면 참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네. 하실 수도 있는데요. 지금 조금 전에도 다 나왔죠. 전체적인 일기 신도시 같은 일기 신도시의 분당 지역에 있어서의 그 특성들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다 망라해가지고 사실 건축 연한이 이제 재건축 연한이 도래했다 하더라도 제일 처음 예비 안전 진단과 정밀 안전 진단 절차를 거쳐서 해당되는 지역의 정비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정비 구역으로 지정되거나 혹은 이제 지구 단위 계획으로 수립해가지고 그 해당되는 지역에 맞게 큰 어떤 넓은 의미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계획들이 다 확립이 되고 난 뒤에 좀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구 단위 계획이든 정비 계획이든 그런 부분들이 먼저 선행적으로 확정이 되고 난 뒤에 사업 추진될 거니까 해당되는 단지별로 해서 우리 단지만 열심히 노력하면 된다. 그게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 단지 전체가 해당되는 분당 지역 전체가 같이 합심하고 전반적인 어떤 발전 그 플랜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돼야만이 사업 추진 자체가 굉장히 원활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요. 예, 재건축 사업 자체는 이제 그 민간 사업자 방식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법을 잘 만들어 놓고 지원해줘도 주민의 합의가 안 되면 못해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에는 80% 이상 동의를 받아야만 조합이 인가받고 네. 사업 승인을 받을 수 있는데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공영사업자 방식이에요. 이 그 주민이 잘 못 가면 정말 끌고 가면 돼요. 지구지역에서. 그런데 재건축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일기 신도시에 사는 분들은 양분화돼 있어요. 아주 젊은 사람들이 좀 많은가 하면 나이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네. 예, 이 나이 많은 사람들은 초기에 입주한 분들은 대부분 나이가 한 60, 70대 된 분들은 재건축을 반대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면 재건축을 하려면 2주했다가 와야 되는 게 또 추가 부담금 나올 수도 있고 기간이 5년, 10년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나이 들 분들은 반대할 수 있어서 가장 관건은 정부가 어떤 특별법을 만들더라도 주민이 합의해서 이 80% 이상 동의를 받는 게 관건일 거라고 생각해요.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보면은 이 문제가 네. 일기 신도시가 비슷한 시기에 한꺼번에 지어졌거든요. 네. 그러면은 재건축을 하게 돼도 한꺼번에 또 재건축을 그렇죠.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뭐 이주 대란이라든지 이런 것도 또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전세 문제가요. 대란. 이주를 동시에 하게 되면 주변 지역에 전월세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전월세 가격이 올라가면 결국에 또 아파트 가격이나 단독주택 가격처럼 주택 가격이 올라가요. 이 전월세 가격의 등락폭은 매매 가격의 선행지수거든요. 네. 동시에 이주하는 건 쿼터제로 순환 방식으로 가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3기 신도시의 일부 아파트를 지어서 예를 들어서 분당이나 일산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주했다가 네. 재건축 끝나면 다시 돌아오는 쪽으로 네. 이렇게 그 활용한다고 그러니까 순환 개발 방식으로 동시에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 5개 신도시 주변 지역에 전부 신도시가 있어요. 3기 신도시가. 네. 또 2기 신도시도 붙어 있고 예를 들면은 뭐 분당 교산지구도 있고 또 일산은 지금 창릉지구가 있고 다 네. 있기 때문에 또 인천 계양지구는 바로 그 중동지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기 신도시의 일정 부분을 임대주택으로 지어서 이 재건축하는 사람들이 이주했다가 네. 끝나면 다시 돌아오고 다음번 사람이 또 들어가서 이주했다가 다시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간다면 아마 생각보다 시장이 좀 안정화될 수 있다고 봐요. 매매 시장도 그렇고. 시장에서는 지금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기도에 해당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서울 지역 내의 경우에서는 과거에도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동시에 이주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이 교란되거나 혼란스러워지는 점을 막기 위해서 그 해당 지자체장이 실질적으로 이주 시기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순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사업 추진이 동시에 됐다 하더라도 해당되는 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전세 수요가 몰린다든지 이런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네. 지자체장이 이주 시기 자체를 단지별로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아마 조례로 좀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아까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네. 아마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좀 전에 이제 교수님께서 부동산 가격이 일기 신도시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했는데 네.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까 네, 네. 이 5개 지역 가운데서도 오르는 곳이 있고 네. 또 덜 오르는 곳이 그렇죠. 있고 네.
오히려 떨어지는 곳도 있고 네네. 다르더라고요. 상황에 따라서요. 그렇죠. 지금 이제 그 5개 신도시 가운데에 있어서도 이 가격대나 이런 부분들은 초창기에 있어서도 이제 분당이 제일 앞서가는 그런 네. 형국이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순서별로 쭉 진행이 평촌이라든지 순서별로 진행이 되는데 지금 이제 1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미 많이 언급되다시피 사업성 자체에 있어서 용적률 문제라든지 네. 또 추가적으로 있어서 이게 재건축으로 주로 갈 거냐 아니면 리모델링 가능성이 있냐 이런 거에 따라 상당히 많은 이해관계가 이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이제 반영되는 그런 과정에서 가격 차이가 지금 신도시 내에서도 굉장히 큰 차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봐서는 지금 분당과 일산 정도는 지금 그런 어떤 1기 신도시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보니까 가격이 상당히 상승세에 오르는 셈, 많이 반영되어 있는 셈이 되고요. 상대적으로 평촌이라든지 지금 이제 그 3번이라든지 중동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상대적입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상대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업에 있어서 조금 난관이 예상된다든지 용적률이라서 있어 사업성 자체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측면들이 있다 보니까 가격 부분이 굉장히 조금 관심사, 시장의 관심사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서 조금 가격이 좀 낮은 그런 모양새를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향후에 여러 가지 변수들은 지금 많이 남아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근자재 가격 문제라든지 인건비 문제라든지 등등 해서 공사 진행에 따른 여러 가지 비용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초과이익 환수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마침 윤석열 정부가 대선 과정에서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해서도 손을 보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렇게 손을 보게 된다면은 지금 재건축 과정에서 사실 1가구 1주택이면서 주택을 하나 소유하고 있는데 재건축으로 인해서 나중에 완성이 고급 주택으로 되고 가치가 많이 올라감에 따라 초과 이익을 납부할 만한 부담금을 납부할 만한 어떤 여건이 되지 못해서 그 집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까지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그 제도 자체를 갖다가 전면적으로 검토하는 예를 들어 지금 3천만 원 이상의 수익이 날 때 3천만 원이 면제 한도로 돼 있는데 그 부분들을 뭐 2배로 올린다든지 혹은 또 전체적인 부과되는 금액 자체를 현재 지금 시행하고 있는 어떤 그런 수준에서 절반 가까이 줄이는 방안. 뭐 나아가서는 아예 우리가 박근혜 정부 이전의 단계에서는 그 자체를 갖다 시행 자체를 중단시켰던 전례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아마 뭐 혁신위원회나 이런 쪽에서 이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그 1기 신도시 내에 있는 각 그 지역별로 사실 사업 추진과 향후에 있어서의 시장성을 반영한 가격대는 아마도 향후에도 여전히 차별화된 그런 모습이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 투기 세력을 근절하고 막기 위한 뭐 여러 가지 방안 논의하고 있겠죠? 논의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론 난 건 없고요. 우선 그 1기 신도시가 이제 개발하게 되면 또 특별법만 나와도 거래가 지금 이제 그 일어나면서 가격이 오를 거를 대비해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 주민들한테는 이렇게 되면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럼 얘기 들어보니까 야, 이게 용적률이 높으면 당연히 재건축 쪽으로 가겠는데 용적률이 생각보다 많지 않으면 또 리모델링 쪽으로도 갈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죠. 우선은 그 고층으로 돼 있는 중고층으로 돼 있는 단지들은 아마도 리모델링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요. 중저층 아파트들은 재건축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제 그 역세권 주변 지역은 또 역세권 개발을 적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350m 이내는 뭐 용적률 또 500% 또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여기에 가까운 지역의 중층 아파트들은 아마 재건축 가는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아직은 뭐 그림이 전부 그려진 게 아니고 특별을 만들겠다는 얘기만 나왔기 때문에 그 당사자들도 그 사는 신도시에 사는 분들도 아마 설왕설래할 거예요. 근데 정부의 그 정책 방향은 분명한 것은 뭐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 규제 완화하겠다는 것. 그 속에는 뭐 재건축 규제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지금까지 역대 정부가 재개발보다는 재건축만 규제했잖아요. 아까 두성규 박사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안전진단, 분양가 상한제 그러면서 용적률까지 다 손대지 않으면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사업은 어려워요. 그래서 이걸 전반적으로 새롭게 정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빠른 시간 내에 될 수가 없다는 얘기죠. 법은 만들더라도 시행까지는 금년 말까지는 어렵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 단지가 만약에 재건축이 가능하다면 그 지구 지정되기 전에 주민들이 추진의 구성을 먼저 아마 추진할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형평성 문제 한번 여쭤볼게요. 이렇게 보면은 1기 신도시 특별법이 이제 통과가 되면은
30년보다 더 된 서울의 목동이라든지 상계동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불만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우선은 저도 이제 그 글을 쓴 게 있어요. 지금 인터넷에 떠 있는데, 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네 가지의 문제점이 첫째는 형평성 문제. 그렇죠. 다른 지역의 그 도시 기반시설이 연약한 지역도 많은데, 예. 일기 신도시는 노후불량할 뿐이지 기반시설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데 왜 차별하느냐 이렇게 나올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반 시설이 깨지잖아요. 이게 지금 네. 새로 들어가면 그거에 대한 대책, 예. 그리고 이제 이주에 대한 대책, 예. 그다음에 이제 가격 상승에 대한 대책. 특히 이제 강북 지역의 단지가 작은 지역에 30년, 40년, 50년 된 단지들도 재건축을 못하고 있는 데가 많거든요. 그렇죠. 여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정부가 규제 완화하지 않으면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지방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럼요. 네. 네. 지방 같은 경우는 이제 재건축이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수익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못하는 게 더 많고요. 네. 그렇죠. 수익성이 있으면 뭐 추진하는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특별법을 만들기 전에 모법인 도시비축환경 정비법을 개정해야 된다고 봐요. 정비법. 네. 아니면 뭐 나중에 또 한 20년 후에 2기 신도시법 또 만들어요? 그건 아니죠. 그죠? 예. 그래서 모법 자체를 좀 규제 완화해 놓고 그리고 특별법을 만들어서 지역마다 특색 있게 개발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요. 안전진단도 이 문재인 정부에서 구조적 안전진단을 50점으로 예, 올렸잖아요. 50점이었어요. 예. 근데 박근혜 정부 20점이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번 윤석열 정부는 한 30점 정도 좀 생각하고 낮춘다는 있습니다. 네, 거예요. 그러면 쉽게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겠나. 하나하나 밟아 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로서도 조금 부담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은요. 조금 전에도 지적을 잘 해주셨지만 지방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런 재건축 규제 완화 관련되어 가지고 이러한 어떤 온기를 느낄 만한 상황이 아닌 곳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 뭐 대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금 재건축이나 재개발 등이 굉장히 활성화되다 보니까 해당되는 시장의 과잉 공급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주택 가격 자체가 약세로 지금 이미 들어선 지가 오래됐습니다. 네. 세종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공급이 많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서울과 서울에 인접한 곳의 일기 신도시에 대해서 어떤 재건축 시기를 앞두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많은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다른 타 도시들과의 형평성 문제에서 굉장히 많은 논란이 지금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는 데 있어서 전체적인 어떤 사업 계획뿐만 아니라 또 2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금 상대적으로 3기 신도시보다도 지리적인 측면에서 서울 접근성이 상당히 떨어진다는 측면으로 인해서 굉장히 뭐 많은 박탈감을 느끼고 있을 정도로 지금 그렇죠. 불만들이 지금 많은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1기 신도시에 대해서 전체적인 그림을 그릴 때 이것이 과연 주택 공급에 있어서 우리 국내에서 수도권의 주택 공급 부분을 해소하는 것과 함께 노후화된 어떤 건축물을 새롭게 어떤 리모델링이 아니라 새롭게 바꾼다는 그런 측면에서 하는 것인지 여부를 갖다가 어떤 정책 추진 철학 자체가 이 윤석열 정부에서 분명히 먼저 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지금 이 집이 오래되고 30년이 넘어서니까 이쪽의 이 경우에 있어서는 아마도 지금 뭐 철도나 이런 교통망이 잘 구성되어 있고 서울에 인접하니까 이쪽에서는 사업 추진을 빨리 원활하게 되도록 해서 여론을 굉장히 정부 지지로 이끌도록 하겠다. 이런 식의 단편적이거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나중에 많은 문제점들도 양산할 수 있다. 서두에 우리 군 교수님께서 너무 잘 말씀하신 게 재건축은 정말 제가 볼 때는 5년이 아니라 짧게 봐도 우리가 아까 말한 제가 정비구역이라든지 이런 지정부터 시작해서 한다면은 거의 10년 이상은 봐야 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1기 신도시의 어떤 정책 추진이 본격화되는 시점은 아마도 이 정부가 아닌 다음 정부에서 될 가능성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여론을 갖다가 정부 너무 비중을 두고 정부가 어떤 정책이나 이 재건축 정책에 나아갈 방향을 정하게 된다면 오히려 자기가 쳐놓은 어떤 덫에 걸리는 그런 자가당착의 결과를 빚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네. 그 요즘 보니까 자꾸 나오는 얘기가 일기 신도시 관련돼서 스마트 시티를 만들겠다. 네, 네. 근데 스마트 시티라는 게 뭡니까 이게? 일단은 첨단화 시키는 거죠. 주거단지를. 지금 최근에 보면 왜 버스 정류장에 가면은 버스가 몇 분에 몇 번 버스가 도착한다는 게 있어요. 이 스마트로 그 집에 있는 모든 전자기기를 제어할 수도 있고, 문을 열거나 불도 끄거나 또 심지어는 CCTV를 하나 설치해서 밖에서도 다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고급화 첨단화된 도시를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도 이제 이 스마트 시티가 일부 적용됐던 게
그 동탄 1기 신도시 거기가 그렇게 돼 있거든요. 이거 말고도 뭐 계속 늘리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주거 생활이 고급화 첨단화로 가면서 또 기능화로 가는 거예요. 새로 만드는 1기 신도시는 이거를 접목시켜서 첨단화시키겠다는 얘기죠. 아마 그래야 된다면은 뭐 굉장히 편리성이 높아질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제 어릴 때 달나라에 그 릴 암스트롱이 갈지 누가 알았습니까? 아마도 향후에 이렇게 고급화된 주거 문화가 된다면 집에 가서 배가 고플 때 탁자를 누르면 스크린이 내려와서 마우스로 뭐 짜장면 누르면 한 15분 후에 짜장면이 나오는 그렇죠. 그런 세상이 곧 올 겁니다. 그러면 재료만 넣으면 되거든요. 그 퍼센트하고. 이렇게 이제 주거 문화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아주 고급화 첨단화로 점점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기 신도시 재정비라는 것이 단순하게 수도권의 주택난을 해소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럼요. 주민들의 삶과 질도 높인다. 네. 그래서 이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게 바로 도시재생 사업인데요. 이 도시재생 사업에서는 예전에 박원순 시장이 말한 도시재생은 마을 만들기 사업만 했거든요. 예. 근데 사실은 도시재생 사업은 이 주거지, 상업지, 공업지 모두가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환경으로 술러받는 걸 바꿔주는데 최근에 와서 이제 그 오피스 빌딩도 첨단화 가듯이 주거용도 점점점 고급화 첨단화 가기 때문에 일기 신도시를 새로운 환경으로 바꾸는 과정에는 주택 수만 늘리는 게 아니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네. 그 저는 우리가 일기 신도시를 이야기할 때 지금 이제 어떤 한편에서는 일기 신도시를 이렇게 추진하다 보면은 지금 일시적으로 잠잠해진 어떤 부동산 시장의 가격과 관련해서 뭐 투기 열풍이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들도 좀 많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충분히 우리가 최근에 세종시라든지 대구시 정도의 시장 상황을 보게 되면 공급이 충분해졌을 때는 시장은 가격은 안정세로 가는 그런 모습들을 이미 우리가 검증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일기 신도시 자체가 왜 건설되었는가를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는데요. 결국은 200만 호 건설이라는 그 당시에 주택 문제를 갖다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과단성 있는 어떤 결단을 통해서 지금의 일기 신도시가 탄생을 했고 어느덧 지금 30년을 넘어서는 그런 시점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편에서 생각하는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도 투기 부분들을 자극을 시켜가지고 전반적으로 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걱정이 없는 바는 아니겠지만 저는 일기 신도시 자체가 상당히 앞으로 우리가 한번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으니까 지금 3기 신도시까지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에 어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검토를 하고 우리가 제대로 어떤 그 안들을 만들어낸다면 일기 신도시 정책 자체는 우리가 장기적으로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는데 굉장히 획기적인 기반 초석을 닿는 그런 어떤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수님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일기 신도시를 만든다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인접도시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도시를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또 단지에 사는 사람들도 정말로 편안한 마음으로 살 수 있는 기반시설이 조성돼서 행복한 그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한 가지는 이 법을 제정하더라도 이전 정부는 한번 그런 적이 별로 없었는데요. 공청회를 거쳐서 전문가나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의한 선에서 법이 만들어져서 정말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은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의 공약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면서 수도권의 주택난도 해소해야 합니다. 수도권 최초 신도시 재정비인 만큼 좋은 선례를 남겨야 하지 않을까요? 좋은 도시란 무엇인지 생각해서 특별법을 만들어야 할 겁니다. 오늘 인사이드 경위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